149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 설정인데 이 부분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 규정부터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 법제 30조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고, 30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고, 또 우리 법제 15조 2항 소위 간주규정,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그 간주규정에 따라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총 몇 가지다? 세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딱 정리해놔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나오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한 무슨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특별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왼쪽이 과실 책임에 놨는데 밑에 세 줄의 끝에 보면 30조 1항 돼 있죠. 이 30조 1항에 따른 책임은 위에서 과실 책임이겠다 말이지. 왜 과실 책임이냐? 법조문을 읽어보면 돼요.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뭐 또는 뭐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거래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가게 되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 중개행위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1번은 30조 2항에 따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건데, 왜 무과실 책임이냐? 법조문을 보면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무소 제공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니까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앞에서 우리가 고용인 신고에 관한 법규정을 공부할 때 간주규정 나왔던 바가 있죠. 그 간주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 됩니다. 요 간주규정에 따라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지는 걸 왜 무과실 책임이라 하느냐? 요거는 요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그 간주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 간주규정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즉 고용인이죠.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위로 본다. 그래서 간주규정, 의제규정 그렇게 한대. 여기서 법조문이 15조 2항이 마침표 딱 찍어보 끝나버렸어. 뒤에 다만 단하는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없느냐?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이런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15조 2항 간주규정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주규정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이런 문장이 없다라는 게 다만, 그래서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만약에 이 단서 규정이 있다고 쳐봐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니다? 안 지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자, 간주 규정 뒤에는 무슨 규정이 없다? 단서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안 되겠다.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219페이지를 봐요. 이거하고 같이 딱 비교해서 공부하면 명확히 드러난다고. 219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에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간다. 양벌 규정. 15조 2항은 간주 규정이고, 요거 50조는 뭐다? 양벌 규정이다. 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형사 책임을 지는 근거 규정이 양벌 규정이잖아. 근데 양벌 규정은 봐봐요. 1번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단서가 있지. 한번 읽어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기울였다라면은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거든. 알겠어요? 그 여기는 양벌 규정에는 무슨 규정이 뒤에 붙었다? 단서 규정이 딱 붙었어. 그러면 양벌 규정이 적용이 돼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형사 책임으로서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하게 되면은 그 벌금형에 대한 책임은 무슨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으로 형사상 책임을 함께 지는 거는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알겠어요? 저 앞에 15조 2항의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해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요리된다라는 게야. 알겠습니까? 다시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149페이지에 가면 2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문 30조 1항과 2항, 15조 2항을 구체적으로 뜯어 분석해보자라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의 무슨 요건? 성립요건. 이 성립요건이 충족이 돼야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조 1항에 따른 책임으로서 뭐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되고, 또 30조 2항에 따라서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한 가지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밑에 보충학습을 보면은 간주 규정을 근거로 보면 알겠어요?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즉 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조원이 중개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전세금을 편취한 죄로 그 보조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이 간주 규정에 따라서 함께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놓은 공제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놓은 보증금 지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놓은 보증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인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인지 구별해야 된다, 낸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표정 보여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겠어요?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다.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국한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걸 늘 뭐다 법을 넘나들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조 1항에 따른 D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래서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이 있는 그 행위가 중개행위였느냐 중개행위가 아니었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가면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대부분 판례에 관한 글자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가 중갱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를 어떻게 보아서 객관적으로 보아 동그라미 치고 사회통념상 줄 끊었습니다.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찌됐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판단해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적 기준에 따라서 중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다면 법제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갱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 중에 반드시 법제 2조 1호 소정의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칠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용어 정의를 공부했어요. 용어 정의. 그게 법제 2조거든. 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 나왔다. 거기에 1호에 보면은 중개란에가 법제 3조 규정에 한 중개의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내 매매 교환인데 자 그 밖의 권리의 득 실패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중개의 용어 정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몇 조다? 30조를 공부하고 있다. 30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책임의 보장에 관한 조문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1항이 있다 이 말이야. 그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중갱위를 함에 있어서 뭐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 요 30조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서 말하는 요 중갱이란 반드시 법제 2조 1호 용어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속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중개는 좁은 의미의 중개라면은 요 중갱이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중갱이는 가급적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요 30조 1항에서 말한 중갱에 해당된 여부는 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자가 행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갱이 여부를 판단해라 라는 소리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30조 1항 조문을 만든 취지, 목적이 뭐다? 30조 1항 규정을 만든 법에다가 만들어둔 목적이 개업공인중개사 보호 목적이다.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다.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다. 그럼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라는 이 30조 1항 규정을 충실히 반영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중갱이를 좁게 보는 게 맞다. 넓게 보는 게 맞다. 넓게 봐야 거래 당사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게. 이걸 가급적 넓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 2조 1호에서 말하는 요 중개에 해당하는 것만이 여기에 속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것도 중개, 이것도 중개. 글자가 같다 다르다? 같다. 같지만 2조에서 말하는 중개와 30조 1항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갱의 개념적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을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야. 알았어요? 보통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글자가 똑같은 뜻과 범위도 같다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은 달리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게야.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에요. 이런 해석은 이 조문을 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거다 안 한 거다? 고려해서 해석한 거다. 이런 걸 한목적적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해석할 때는 문자 그대로의 국어적 의미를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조문을 만들어 놓은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그 입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뭐다?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주거용이냐 아니냐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왜? 왜? 그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둔 입법 목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임차인 보호가 아니에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임차인의 뭐다? 잘 봐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야. 주거생활 안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 입법 목적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는 공부상 용도로 보면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공부상 용도가 일반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무슨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주거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뭐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라. 이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하면. 알겠습니까? 항상 법을 해석할 때는 뭐다? 입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래서 또 몇 페이지를 잠시 또 보고 오겠느냐 하면은 참고사항으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17페이지 봐봐요. 17페이지 보면은 보충학습회가 판례안을 소개해놨다 안 놨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해놨다라는 거야. 자, 한 4줄 정도를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모든 규정은 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규정에 해당한다? 수단적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슨 목적에 합치되게, 재정 목적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즉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냐 무효냐, 이걸 판단할 때는 무슨 목적에 비추어 해석돼야 된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봐봐요.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 보수를 쉽게 받아 챙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 입법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이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입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한다면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보수 지급 약정을 한 거는 뭐다? 유효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 무효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 무효로 봐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이 위반한 규정이 등록 규정 아이가.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 등록 규정을 강행법규로 봐야 된다? 임의법규로 봐야 된다? 강행법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단속 규정으로 봐야 된다? 효력 규정으로 봐야 된다? 효력 규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항상 법 해석에 있어서는 뭐다? 입법 목적 이런 걸 고려할 줄 아는 이런 자세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다시 뒤로 갑니다. 150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요. 그렇다면, 자, 칠판 또 봅니다. 그래야 판례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당연히.
요 중갱이하고 요 중개는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개념적 범위가 넓다. 30조 1항 손해배상책임 기책 사유가 되는 요 중갱이가 확실히 개념적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중개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다? 요 중개가 끝나는 시점은 뭐다? 거래계약 체결시라고 한다면은, 거래계약 체결시라고 한다면, 요 중갱이는 이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행위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중갱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요 중개는 어디서 끝나지만 거래계약 체결과 동시에 끝난다고 볼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의 개념적 범위는 가급적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을 고려해봤을 때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의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중개의 범위에 포함된다는다?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는다? 포함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어느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보증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판례 같지만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 사람 입장이 돼봐요. 협회가 우리 고유 업무의 하나로 공제 업무를 수행한다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쳐봐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지급 신청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누구의 뭐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가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주더라 안 해주더라? 해주더라. 그 합의서를 첨부해가 지금 공제기관인 협회 찾아와가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해가 손해배상금으로 받아갈락 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왔어. 그러면 일단 공제기관의 직원인 여러분들은 가급적 공제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해가 첨부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안 주고 싶을 때는 안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안 줄 수 있는 근거는 이거 아닙니까? 당신이 입은 손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 맞네. 맞긴 맞네. 맞긴 맞는데 당신이 입은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손해가 아니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손해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국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지 우리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뭐다? 근거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판례로 봐봐.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바람에 의뢰인 당신이 손해를 입었다 하네. 그러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지 않느냐? 왜? 이 중개는 거래계약이 체결돼 버리면 중개는 끝나버리는데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럼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 법에 따른 책임이다? 민법에 따른 책임 아니냐? 그럼 공제금 지급할 이유 있다 없다? 없지 않느냐?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 판례에 따르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그리고 요 중개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30조 1항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요 중개행위의 범위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니까 공제금 줘야 된다 안 된다?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판례 같지만은 실무로 가면 뭐다?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손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딱 설명 들어보면 야 법은 논리 싸움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공제기관의 직원 입장에서도 뭐다? 나름대로 논리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잖아.
중갱이에 따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판사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중갱이는 여기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속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요 조문을 둔 취지가 뭐냐? 거래 당사자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한목적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뭐다? 가급적 이 중갱이의 개념적 범위는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중갱이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공제금 줘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죠. 논리 싸움이에요. 양측의 주장이 다 뭐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시각에서 계속 읽어보면 또 쉬워요. 그 다음 판례도 똑같은 이치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또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자, 그 다음 표현 잘 봐봐요.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개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이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 가는 이런 표현 봐봐요. 이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기 이전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해 줄 것을 거래 당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다, 안 하고 있는 거다? 기대하고 있는 거다. 그게 예정되어 있는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한 기대되는 예정된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할 경우도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중개에 포함된다 하는 시각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그 밑에 판례가 이제 좀 독특한 판례라요. 알겠어요? 독특한 판례다. 자, 일단 하세요. 두 번째 줄에 관로 안에 잔글씨가 있죠. 그거 한번 읽고 줄 걸 필요는 없어요. 읽고 그 밑에 줄에 지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판례 사건은 원심이 중개대상물이 빌라가 아닌 무선권이라고 보아 특별 분양권이라고 보아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제금 지급 청구를 공제기관에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배척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개대상물이 빌라가 아닌 특별 분양권이라고 보아하는 이 표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봐봐요. 자, 빌라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축물인 빌라의 매매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잘 봐요. 앞에서 이 논리를 공부했잖아.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거 공부했잖아. 권리금,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그리 공부했잖아.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빌라가 중개대상물이냐, 특별 분양권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라는 확실히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 맞다, 맞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 분양권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제기관에서는 왜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느냐? 이 사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빌라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특별 분양권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특별 분양권의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까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1심에서 원심에서 배척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로 와서는 알겠어요?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의 중개대상물은 특별 분양권이 아니라 뭐다? 빌라다라는 거야. 빌라는 확실히 우리 법 제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거다, 안 속하는 거다? 속하는 거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한 행위도 중개행위 맞다, 맞다? 맞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따라서 뭐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까 공제금 지급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런 판단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빌라를 매수하면 특별 분양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빌라를 매수한 사안에서 중개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어디까지나 빌라이지 특별 분양권을 별개의 객체로 삼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빌라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특별 분양권의 발생 가능성 등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은 이런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30조 1항에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금 지급을 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다라는 겁니다. 다시 심리해라라고 뭐다? 원심으로 돌려보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판례도 봐봐요. 깨닫기 위해서요. 저 앞에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행위다, 중개행위 아니다?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권리금 거래에 알선해준 대가로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받으면 되느냐?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가 없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51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가는 판례는 알겠어요?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인데 알겠어요? 뭐 당연한 소리인데 알겠어요? 자 봅니다. 갑이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자, 줄 것입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그거 중요한 문장이다. 한 사건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사건은 뒤에 안 읽어봐도 봐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자격증과 뭐다? 등록증을 뭐 한 거다? 응? 이 사람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대여받아 사무소를 뭐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알겠지? 무슨 소리냐 했죠? 그러면 남의 이름으로 이름 걸고 사무소 겟을 등록해가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고 있다? 갑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갑이 운영.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요 사무실에 찾아왔다, 안 찾아왔다?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임차 의뢰를 해온 거야. 알겠어요? 임차 의뢰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실제는 지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을 갖다가 을한테 뭐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다?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뭐다? 임차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인 것냥 거짓말해가 이 오피스텔을 갖다가 뭐 해묻다? 임대해묻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은 중개행위를 한 거예요. 거래행위를 한 거예요. 거래행위를 한 거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잖아. 임대인으로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을에게 손해를 끼쳤다, 안 끼쳤다? 끼쳤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을이 입은 손해는 갑이 물론 배상 책임져야 돼. 배상 책임져야 되는데 갑이 행한 행위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지 갑이 중개행위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30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민법에 따라서 갑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고 뭐다?
임대 행위를 한 거예요. 직접 거래로서. 알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가 사무소 운영한 요 행위도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불법이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이 불법에 대한 책임은 판단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불고 분리의 원칙 하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아뢰지 않으면 심리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불법 맞아.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알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아뢰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비록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A의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까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행한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봐서 대통령상 거래장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임대차 계약 행위라는 거래 행위를 한 것이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은 누구다? A. 알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뭐다?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돼 있고 뭐 확인설명서까지 작성 교부되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갑이 행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뭐다? 임대차 계약을 행한 행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A도 책임져야 된다. A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줘야 돼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해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이지만은 대여에 따라서 이 갑이 또 뭐다? 임대차 계약을 한 거잖아. 이것도 이 사람도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됐고, 알겠어요? 밑에 또 중개행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래 나왔는데, 알겠어요? 1번, 2번 판례는 뭐 넘어가도 됩니다. 1번, 3번 판례, 뒤에 4번 판례까지는 봐야 되겠네. 2번은 그렇게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알겠어요? 자, 1번 판례 봅니다. 여기서 부동산 중개인이 일어나는데, 자,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판례에서 중개인 하는 용어를 쓰잖아. 이렇게. 그럼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 중개인은 옛날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그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 중개인이라고 불렀거든. 알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판례 공부할 때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느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사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개인이라고 글자 나오면 뭐라고 바꾸고 생각하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개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물권 설정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해 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행위는 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가 있다라면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이런 논리죠. 알겠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은 비로고 3번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이 판례는 따로 별표 좀 해둡니다. 3번은. 요 판례 하나만 갖고 시험 문제 오지 선다형 한 문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법조문 공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되는 판례라요. 확인 설명과 관련된 법조문 지난주에 공부했다 안 했다? 했잖아. 이게 확인 설명. 자, 봐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간단하게나마 1, 2분 정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은 거의 8, 90점으로 합격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하는데, 확인 설명 의무가 뭐고 이렇게 물어오면은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렇잖아. 뭔가 머릿속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무슨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실마리를 못 찾아요. 알겠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뭐 60에서 65점 사이에서 합격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떨어진다가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고득점을 하려고 하면 뭐다? 우리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무고 이리 물어오면은 일반인이 물어오면은 적어도 한 8, 90점으로 고득점으로 이 과목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게 되면은 중개를 완성시키기 전에 즉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그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 중요 사항들을 일일이 뭐다? 공부상 확인이든 현장 답세 확인 방법이든 상태에 관한 사항은 자료 제출 요청에 의한 확인 방법이든 이런 확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 그런 거래상 중요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 확인한 사항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매수 의뢰인이라든가 임차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할 때 구두로만 설명해서는 아니 되고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을 뭐다 함께 제시하는 이런 의무를 무슨 의무라고 한다?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한다. 그렇지? 맞죠? 표현을 조금 법 전문과 다르게 섞어서 실무적인 표현으로 바꾸긴 바꿨지만 그렇지? 항상 그런 관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정도로 대충 뭐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해서 공부한 지식 있잖아. 그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신감. 자신감이 서게 되면은 실전 시험에 들어가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실수를 안 한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실수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목은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각 수험생들마다 합격생들 중에도 서너 문제씩 나와버려요. 알겠어요? 결국 이 과목이 두세 문제 모조리가 60점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알겠어요? 실수로 서너 문제를 틀려버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법조문도 공부에 상당히 도움되게끔 판결문을 잘 써놔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인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말은 등기된 권리관계만 설명해서는 아니 되고 라는 거다. 미등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까지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라. 그래서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다. 왜? 미등기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등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도 제시해야 되며 우리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확인설명서의 중개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면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적는 난이 있어 그 난에다가 그 내용을 등기되지 않는 권리관계 내용을 설명한 것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확인설명서에다가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하여 임대의뢰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된 건재당권의 채권 제거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확인설명서에 이런 난에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격증을 땄는지 모를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 후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이 의뢰인인 임차인은 이들보다 후순위 권리자로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서도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뭐다?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는 우리 30조 1항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고의과실로 그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판례. 완전히 공인중개사법상의 확인 설명에 관한 법 규정에 맞춰가지고 잘 써놓은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판례 봅니다. 그래서 4번 판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를 위임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의뢰한 경우 이 되는 거야. 우리 중개 계약이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고 봤잖아요. 이건 또 위임한 경우겠지만 결국 중개를 의뢰한 경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취지에 따라 위임인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취지에 따라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서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 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기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뭔 소리냐? 아무리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알겠어요? 그 의뢰함으로써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이 다 기속돼 버리고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의뢰인 스스로도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될 의무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논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꼴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정한,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 그러나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또 그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까지 되었다고 한다면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또 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거 줄 거면 돼요. 피해자인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슨 상계를 할 수 있다?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다. 말이지. 이것이 바로 손해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한 해석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지. 인정된다. 그러나 의뢰인 피해자에게도 뭐다? 일정 부분 과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야. 그 의뢰인의 과실이 그 손해 발생의 원인 내지 확대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면은 그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일정 부분 물어야 물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상반과실이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이해되는데 이런 판례를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우지. 그런데 판례가 이해됐으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판례가 시험집에 나오면 맞춘다 못 맞춘다? 이 판례가 시험집에 나오면 맞추는 거지. 그런데 시간도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50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중요하지. 그럼 이 판례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해 다 됐다. 그럼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판례 또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또 읽어보는 공부를 해야 돼. 복습이지. 읽었던 문장을 또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20번이든 알겠어요? 그러면 뭐다? 이거 많이 아는 것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50분이 40분 만에 다 풀고 40분 만에 풀 수 있던 것이 뭐다? 30분 만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40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문제 40문제 25분 만에 다 풉니다. 그렇죠? 실제 작년 기출 문제도 쭉 놓고 보면 제가 25분 만에 다 읽어버려요. 알겠어요? 근데 다 안 읽지. 왜? 어떤 문제는 1번 딱 읽으면 1번이 바로 답이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40문제 중에 8문제가 답이 몇 번? 1번. 또 8문제가 답이 몇 번? 2번. 또 8문제가 답이 몇 번? 3번. 이리 안 별나거든. 그럼 1번에 답이 가져야 되는 문제는 1번 딱 읽으면 답이 바로 보이는 거야. 자신감이 있지, 저는.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2, 3, 4, 5는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버리는 거지. 뭐 바로 1번 답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 8문제는 지문 4개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또 8문제는 지문 3개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의 20분에서 25분 만에 답을 다 찾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그리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똑같은 내용의 법을 아무리 개정되고 신설되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23년 동안 강의해봐요. 그 반복횟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버릇버릇 보이는 거야. 그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반복 못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하는 거야, 아마. 하는 데까지. 그게 최고의 합격 지름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방갈로 2번에 또 다른 우리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가 30조 2항 아닙니까? 무과실책임. 그렇죠? 그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 하는 이 귀책사유가 존재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무소 제공했다는 책임인데, 무과실책임인데, 5번째 줄에 가보면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쉬워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은을 수령하러 이를 횡령했다. 횡령은 을이 했잖아? 을이 했지만은 을에게 사무소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갑도 당연히 30조 2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물론 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근데 을은 어느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다? 민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거지. 당연하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손해배상 성립 요건으로서 이제 귀책사유에 관한 공부는 다 끝났고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에 관한 공부는 다 끝났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민법에 따라서 따져볼 문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4줄은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뭐 다 읽어보시면 하면 돼요. 민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알겠어요?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인과관계에 관한 글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책사유와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고 밑에 내용은 참고사항이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뭐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런 게 뭐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해석이다. 하는데 이런 거는 뭐다? 조금 고시급으로 간 해석이에요. 알겠습니까? 시험 지문으로 등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해놨습니다. 밑에 줄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없으면은 어느 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다? 민법. 그 준용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준용한다 하는 요 원리까지만 알면 되지. 민법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우리 각주 42번까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약집을 만들고 있는데, 알겠어요? 만들고 있는데, 뭐다? 하도 작년까지는 요약집이 양이 너무 많다 하는 말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대폭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책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법령실무 교재 중에서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알겠어요? 제일 많은 기다. 두께가 제일 두꺼운 책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약집 만들 때 내용을 대폭 많이 줄여볼 거예요. 알겠어요? 줄여볼. 그래서 한 200에서 200, 한 20, 30페이지 정도로 되게끔. 알겠어요? 그것도 많다 하면 할 말 없고. 알겠어요? 여기 지금 총 몇 페이지? 440, 50까지 간 거나. 알겠어요? 그렇죠? 200에서 한 250 사이 정도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에 손해배상 책임이 뭐? 보장해가지고 무슨 설정? 업무 보정 설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업무 보정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뭐 하기 위한 거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치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정하면 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정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그래서 보증보험 동그라미, 공제 동그라미, 뭐 공탁이라는데 관로 안에 담보공탁이라는 글자까지 같이 동그라미를 쳐놔요. 이 담보공탁하는 글자도 이때까지 시험 문제 중에 딱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 자, 이런 게 참 문제라요. 봐봐요. 1회 때부터 28회 때 시험 문제가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 이 담보공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다가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 그럼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담보공탁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시험 질문이 이런 게거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 방법 중에 하나로 행하는 공탁은 담보공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 이렇게 낸 거거든. 알겠지? 그럼 그 담보공탁이냐, 변제공탁이냐, 보관공탁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 그거는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기라. 출제법이 오바다라는 거야. 공탁법까지 시험 공부해야 되나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과거에 담보공탁 하면서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봐봐요.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그때 딱 한 번 나왔다가 사라져붙고 그래서 아마 출제 범위 오바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때 담보공탁이라고 하네. 그냥 읽고 지나가 보면 되는 거야. 도대체 담보공탁이 또 뭐고 하면서 그 고민에 휩싸이고 익하면 그 수험생은 공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뭐 하기 위해서 공탁하는 거다? 담보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담보공탁 하면 된다. 알겠지? 그럼 됐고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알겠지? 보충학습을 봐봐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죠. 보증설정 방법 중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제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장관의 인가를 받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을 알겠지?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사업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공제, 농업공제 이런 거는 뭐다? 보증설정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참고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협회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 그러냐? 그 근거를 제가 뒤에 적어놨잖아. 협회의 공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공제 가입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제 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뭐 한 자로 한다?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회원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아니면 즉 회원이 아니면 공제 가입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서 공제에 가입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됐어요. 십몇 년 전에 시험 문제에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제에 가입한다 뭐한다? 지금 뭐 하잖아? 할 수 있다 해가 오로 나왔어요. 옛날에 기출문제.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래가 오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은 이 교재하고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거 어려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 법이 바뀐 건 아니고 무슨 규정이 바뀌었다? 공제 규정이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협회 공제 규정이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알겠습니까? 그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안 낸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까지 출제하는 것이 이제 또 이런 의미가 출제 범위 오바 이렇게 되는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게 문제라요. 우리가 이제 이 자격시험에 거론해가 물어볼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출제가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과거 1회 때부터 28회 때가 기출 문제를 보면 매회 보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그렇게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로 볼 수 없는 넘어서는 문제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게 문제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나 아니면 민법 선생한테나 이리 자주 묻는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알겠지?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시험 출제하고는 거리가 먼 거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실제로 궁금하고 있어.
궁금한 거 맞자? 알겠어요? 또 그럴 수 있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10개 질문 중에 거의 8, 9개는 뭐다? 우리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걸 질문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알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알겠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근데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도 있잖아? 최초의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우리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는 규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5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어.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상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5년이라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5년의 기간 내에서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 건지 아니면 5년을 넘어서서까지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 실무로 가면은 문제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못 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현실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런 기다. 그런데 이제 5년을 넘는 임차인의 경우에, 넘어선 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대세라. 알겠어요? 하급심 판례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는 없어요. 법무부 입장도 그렇고. 알겠어요? 아직까지 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법에 또 부실함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내용 박스 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동그라미 칩니다.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뭐 하고 설명하고 동그라미 치고 정서사본을 교부하거나 동그라미 치고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해라. 1번, 2번, 3번은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설명할 내용들이죠. 알겠어요? 설명할 내용들.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 봐가 있지만은 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무슨 일을 해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그 정서사본을 교부하는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 소리다. 알겠어요? 쉽죠? 내용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알겠어요? 질문합니다.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고? 옳지. 거래계약서 작성이 된다. 알겠어요? 거래계약서 작성이야. 왜 그래요? 이리 물으면 뭐다? 답을 하면 좋은데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43페이지를 봅니다. 왜 그래요? 이러면 요 143페이지에 요 조문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가 이야기하면 100점.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읽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뭐가 중개가 우회된 때, 완성된 때는 뭐를 작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조문이 요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은 문장 분석이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석 능력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일수였잖아. 뭐를 작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면 요때하고 같은 때가 다른 때가 다른 때지.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다른 때야. 그 중개가 언제 완성되노? 이카마.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완성된다. 이카마. 맞나?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지, 이게. 알겠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고? 중개가 완성된 때라면 언제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지. 의사표시가 왜 됐으니까? 합치됐으니까 그 합치된 의사표시의 내용이 있겠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해라? 요렇게 작성해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논리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딱 보면 거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장을 읽었는데도 중개가 완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가만 물어보면 공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래계약서 작성한 때, 거래계약서에 도장 찍은 때, 그것이 잔금 지급한 때, 별의별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그래요? 답은 다 맞추면서 이제 자, 또 조문을 비줄게. 그 왼쪽 페이지 142페이지를 봐요. 142페이지 제일 위에 3번 밑에 세 줄을 읽어봐요.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뭐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해놨잖아. 그럼 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갈 때 서면의 이름이 확인설명사입니까? 맞죠? 그러면 요거 작성하고 난 다음에 뭐 작성하는 거다? 확인설명서 작성. 그럼 이것도 쌍방의 교부죠? 당사자에게 교부 이거. 확인설명서도 당사자에게 교부돼 있죠? 다시 뒤로 가봅니다. 몇 페이지? 154페이지 봐봐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뭐 정서사본을 교부해라 해놨잖아. 그럼 결국은 뭐다? 요 거래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한 거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뭐 또 같이 교부, 보증관계 정사본도 같이 교부하면서 설명해줘라 라는 소리잖아. 알겠습니까? 요래가 옛날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박스 형태로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 교부하는 서면은 모두 몇 개인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면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 3개. 쌍방에 교부하는 서면은 모두 몇 개? 3개.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뭐 보증관계정사본 요거 골라라 이 소리.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때 이런 게 막 있는 게야. 실비 영수증 계속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실비 영수증. 실비. 중개 보수 이외에 별도로 실비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받았으면 실비 받았다고 영장 작성해 준다는가? 해준대. 이 실비 영수증을 중개 완성된 때 교부하나? 아이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쌍방에 교부하나? 아이거든.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럼 실비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또 올려야 되죠. 알겠어요? 실비는 그때그때 소요됐을 때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실비라는 것은 중개 완성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야. 그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비는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일방에게. 알겠어요? 어떤 실비냐에 따라서 일방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알겠어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다. 아직 진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1월 달에 했는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밑에 한편 공탁한 공탁금은 해놨죠. 별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회수한다 뭐한다? 뭐한다.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 설정한 경우만큼은 회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 줄 있죠. 그 뒤에 세 줄은 다른 출판사 교재본만 나오도 안 해요. 공탁금의 회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입법 취지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든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수를 제한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게 국토교통부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법조문에는 폐업 또는 사망이라는 글자밖에 없지만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한 경우에도 3년간 회수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또 설명을 한번 해줘야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자,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 설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시점에 와가지고 뭐 폐업 신고를 내거나 아니면 뭐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개업 한다 안 하니까 이 공탁금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가고 싶어도 몇 년간 못 찾아가도록 해놓습니다. 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 중개행위에 고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손해가 요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언제 발생한다? 폐업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사망한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잘못된 행위를 해도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손해가 즉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참 뒤에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은 이 발생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뭔다?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탁금만큼은 뭐다? 몇 년간 못 찾아가도록 3년간 못 찾아가도록 조문을 만듭니다. 이게 입법 취지다. 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은 법조문은 폐업 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중개한다 뭔다? 뭐하지만 공탁금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등록 취소 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보정 변경 설정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설정하면 되니까. 그 공탁의 방법으로 보정 설정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요 시점에 변경 설정해가 이제 공제로 바꾸었어. 그래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공제 가입해 있으니까 공탁금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찾아가고 싶어도 못 찾아가는 게야.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정 변경 설정을 전제로 놓고 보면은 중개행위 당시의 보정기간은 어디? 공탁기관이야. 손해 발생 당시의 보정기간은 어디? 공제기관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손해 발생 당시에 보정기관이 지급을 한다. 중개행위 당시에 보정기관이 지급을 한다. 중개행위 당시에 보정기관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제로 변경 설정했다 하더라도 공탁금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것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내면 까다로워지는 게 응용 문제가 돼요. 응용 문제가 되는데 알겠어요. 이런 식의 출제의 빈도가 출제될 확률이 좀 낮다라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안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 밑에 판례는 좀 쉬었다가 보고 넘어갑시다. 쉬었다가 갑시다.